엄마, 엄마 어디 있어? 빨리 나가야 된다고. 새벽 3시 제 핸드폰 화재 경보가 울렸을 때 저는 이미 공장 2층 사무실에 갇혀 있었습니다. 연기가 자욱해서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계단이 무너져 내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셨거든요.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엄마, 태준이었어요. 제 아들이 불길을 뚫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태준이가 저를 업었어요. 뜨거운 복도를 지나 비상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소방관들이 우리를 끌어냈을 때 태준이가 제 앞에 쓰러졌습니다. 구급차가 왔습니다. 태준이는 중환자실로 실려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다음 24시간이 고비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도대체 누가 공장에 불을 낸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올해 65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제 아들을 중환자실에 보낸 그 불을 누가 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진실을 알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왜 이런 일을 겪게 됐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모든 이야기는 3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가 30살이던 해겨울,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고 홀로 남았을 때 저는 단칸방에서 5살짜리 아들 태준이와 단둘이 이불 한 장을 덮고 잤는데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찬바람이 제 등을 파고들어 잠을 설쳤지만 태준이만큼은 따뜻하게 재워야 한다는 생각에 제 이불을 더 덮어주곤 했고 새벽이 되면 태준이의 작은 손이 차가워져 있을까봐 몇 번이고 확인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남편이 남긴 건 2천만 원짜리 빚뿐이었고 집을 팔아도 모자라서 전세금까지 다 날렸는데 장례식장에 모인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아이고 저 젊은 사람이 앞으로 어쩌려고 애도 어린데 참 안 됐다 하고 혀를 찼어요. 그 동정 어린 시선들이 제 귓가에 비수처럼 꽂혔고 저는 그 시선들을 견디느라 이를 악물었고 지금도 그때 생각만 하면 이가 아픈 것만 같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저는 식당 설거지부터 시작했는데 새벽 6시에 일어나 태준이에게 밥을 먹이고 어린이집에 맡긴 후 식당으로 가면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고 기름때 묻은 그릇을 닦아내야 했어요. 손등에 물집이 잡혔고 손가락 사이 살이 터져 피가 배어 나왔지만 아프다는 소리 한마디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 4시간 일하고 5천 원을 받았는데 그 돈으로 태준이 어린이집비를 내고 나면 우리가 먹을 쌀을 살 돈조차 빠듯해서 오후에는 다른 식당으로 가서 청소를 했고 저녁에는 또 다른 곳에서 설거지를 더 했습니다. 밤 11시에 집에 돌아오면 태준이가 혼자 자고 있었고 어두운 방 안에서 작은 몸을 웅크리고 자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어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새벽 1시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고 태준이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구석에서 울고 있더라고요. 작은 어깨가 들썩이고 훌쩍이는 소리가 어두운 방 안에 메아리 쳤는데 저는 이불을 걷어내고 태준이를 안아주었고 태준이의 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태준아, 왜 울어? 무슨 일 있어? 태준이가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올려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엄마 무서웠어. 혼자 있으니까 무서웠어. 밖에서 이상한 소리도 나고. 5살짜리 아이가 어두운 단칸방에서 혼자 몇 시간을 얼마나 무서워하며 기다렸을까 싶어 저는 태준이를 꼭 안아주며 미안해 태준아, 엄마가 미안해. 조금만 참아. 엄마가 돈 벌어서
큰 집으로 이사 갈게 하고 말했지만 미안하다고 상황이 바뀌는 건 아니었고 저는 계속 일을 해야만 했지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저희 삶은 나아지지 않았는데 여전히 단칸방에서 살았고 여전히 태준이는 혼자 밤을 보냈으며 제 손은 거칠어져서 손등에 굳은 살이 박혔고 허리는 자주 아파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신음이 났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일하던 식당 사장님이 수진 씨, 김치 담그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네요. 양념 배합이 딱 좋고 배추도 아삭하고 이거 어디서 배웠어요? 저는 얼떨결에 친정 어머니한테 배웠어요. 어릴 때부터 김장철이면 늘 도왔거든요. 어머니가 배추 하나하나 손으로 만지면서 이 배추는 속이 꽉 찼다. 이건 물러서 안 된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사장님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조심스럽게 수진 씨, 김치 좀 담가서 팔아보면 어때요? 내가 아는 식당 사장님들한테 소개해 줄게. 요즘 맛있는 김치 구하기 힘들던데 이런 솜씨면 충분히 팔 수 있어. 그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고 아니 정확히는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을 처음으로 갖게 해줬습니다. 저는 다음 날부터 김치를 담그기 시작했고 단칸방 한 구석에 배추를 쌓아두고 새벽 4시에 일어나 태준이가 자는 동안 조용히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들었습니다. 고춧가루 냄새가 코를 찔렀고 양념이 손톱 사이로 파고들어 따가웠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는데 뭔가 제가 직접 만든 걸 팔 수 있다는 게 설거지하는 게 아니라 제 이름을 걸고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처음엔 작았는데 식당 2~3군데에 김치를 납품했고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벌었지만 그 돈이 제게는 세상 어떤 월급보다 값졌습니다.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수진 씨네 김치 맛있어. 어디서 이런 김치를 구했어. 한 군데에서 2통씩 주문하던 게 5통으로 늘어났고 새로운 식당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설거지 일을 하나씩 줄이고 김치 담그는 일에 더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1년이 지나자 저는 단칸방을 벗어날 수 있었고 작은 투룸으로 이사를 했고 태준이가 처음으로 자기 방을 가지게 됐을 때 그 아이가 방 안을 뱅뱅 돌며 엄마, 내 방이야. 진짜 내 방이야. 하고 소리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고 작은 손으로 벽을 쓰다듬고 창문을 열어보고 또 닫아보던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또 울었지만 이번엔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2년째 되던 해 저는 시장 한 구석에 작은 가게를 열었고 평수도 작았고 간판도 제대로 된 게 없어서 빨간 매직으로 하얀 종이에 수진이네 김치라고 삐뚤빼뚤 써서 유리문에 붙였습니다. 그래도 제 가게였고 처음 손님이 오셨을 때 저는 너무 떨려서 어서 오세요 하고 더듬거리며 인사를 했습니다. 손님이 김치를 맛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맛있네요. 이거 얼마예요? 하고 물으셨을 때 제 손이 떨려서 봉투를 제대로 못 잡을 정도였지요. 그 손님이 김치 2통을 사가셨고 그날 저는 가게 문을 닫고 혼자 펑펑 울었습니다. 제가 만든 김치를 누군가 돈을 주고 사간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났는데 사장님 김치 진짜 맛있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벅차올라서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더 열심히 김치를 담갔는데 배추를 고를 때 하나하나 눌러보고 속이 꽉 찬 것만 골랐으며 고춧가루는 제일 좋은 걸로 샀고 새우젓도 직접 시장에 가서 맛을 보고 샀고 한 군데서만 사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며 제일 맛있는 곳에서 샀습니다. 제 손으로 만든 김치니까 절대 대충 만들 수 없었어요. 5년이 흘렀는데 가게는 점점 커졌고
시장 안에서 제법 알아주는 김치 가게가 됐으며 저는 직원을 한 명 고용했는데 45살쯤 되는 아주머니였고 손이 빠르고 일을 묵묵히 잘하셨습니다. 둘이서 새벽부터 밤까지 김치를 담갔고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고 통에 담아 숙성시키는 그 모든 과정을 함께하면서 저는 외롭지 않았어요. 중학생이 된 태준이는 방과 후면 가게에 와서 저를 도와줬고 엄마, 내가 배추 나르는 거 도와줄게 하며 작은 손으로 배추 한 포기를 들어 올렸고 배추가 태준이 몸만 해서 비틀거렸지만 꿋꿋하게 들고 가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찡했습니다. 이 아이는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은 걸 봤지만 씩씩하게 자라주고 있었어요. 10년째 되던 해 저는 큰 결단을 내렸는데 공장을 지은 겁니다. 시장 가게로는 한계가 있었고 더 많은 김치를 만들어 더 많은 곳에 납품하려면 공장이 필요했는데 문제는 돈이었고 저는 은행에 가서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직원분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사업 경력이 어떻게 되세요? 하고 물었고 제가 10년 됐습니다 하자 담보는 있으세요? 하고 또 묻더라고요. 제가 가게 하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직원분이 고개를 저으며 이걸로는 대출이 어렵습니다 하고 말했을 때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네 번째 은행에 갔을 때 상담 직원분이 제 사업 계획서를 꼼꼼히 읽어보시더니 한참을 생각하시다가 사장님 한번 해보시죠. 5천만 원까지는 대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고 말씀하셨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는데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몇 번이고 인사를 했습니다. 5천만 원으로 시외각에 있는 작은 공장 건물을 임대했는데 낡은 건물이었지만 제게는 궁전 같았고 김치절임 기계와 냉장 설비를 들여놓았는데 중고로 샀지만 제대로 작동했습니다. 첫날 공장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울었는데 새 기계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고 넓은 작업장이 햇빛을 받아 환했으며 단칸방에서 시작한 제가 이제 공장을 가지게 됐다니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엄마 축하해요. 고등학생이 된 태준이가 제 옆에서 말했는데 저는 태준이를 꼭 안아주며 태준아, 이제 우리 잘 살 수 있어. 엄마가 너 대학도 보내줄 수 있어. 하고 말했고 태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등을 토닥이면서 엄마 고생 많았어요. 나도 열심히 공부할게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공장은 승승장구했는데 대형마트에 납품을 시작했고 처음 마트 바이어가 연락 왔을 때 저는 공장 작업복을 입은 채로 전화를 받았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수진이네 김치 샘플 먹어봤는데 맛이 정말 좋더라고요. 저희 마트 전국 체인에 납품하실 의향 있으세요? 저는 목이 메어 대답이 나오지 않았는데 한참 후에야 겨우 네,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직원도 늘어났는데 5명에서 10명으로 또 20명으로 늘어나면서 공장은 매일 북적였고 김치 절이는 냄새와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공장에 출근해서 직원들과 함께 김치를 담갔는데 사장이 됐어도 저는 현장을 떠나지 않았고 손수 배추를 만지고 양념을 맛보며 김치 한 통 한 통에 제 정성을 담았습니다. 20년이 흘렀는데 공장은 더 커졌고 건물을 새로 지었는데 3층짜리 공장 건물이었고 1층은 작업장, 2층은 숙성실과 포장실, 3층은 사무실로 만들었으며 큰 간판도 달았는데 수진이네 김치 하얀 바탕에 빨간 글씨로 쓴 간판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준공식 날 저는 간판 앞에 서서 한참을 울었고 30살의 단칸방에서 시작한 제가 50살에 이런 공장을 갖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대학을 졸업한 태준이가 공장에 합류했고, 엄마, 내가 경영학 공부했으니까 이제 경영은 내가 할게. 엄마는 김치 품질만 신경 쓰세요 하고 말하며 컴퓨터로 재고 관리를 시작했고, 거래처와 계약서를 쓰기 시작했는데, 엑셀에 숫자를 입력하고 거래처 사장님들과 전화 통화를 하는 태준이를 보면 저는 뿌듯했습니다. 제 아들이 제 사업을 이어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30년이 됐는데 수진이네 김치는 이제 지역에서 제법 알아주는 중소기업이 됐고 직원이 50명이 넘었으며 전국 대형마트에 납품을 했는데 매출도 많이 올라서 한 해에 수십억 원을 벌었지만 그 돈보다 더 소중한 건 제 아들이 제 옆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었고 태준이가 거래처 사장님들과 전화하며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저는 태준이한테 자주 태준아, 이 공장은 내 거야. 엄마가 죽으면 다 내 거야. 엄마가 30년 동안 피땀 흘려 만든 거니까 너는 잘 지켜야 해 하고 말하면 태준이는 웃으며 엄마 아직 멀었어요. 엄마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그리고 저 잘할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하고 대답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이 공장을 태준이한테 물려줘야 한다는 거리요. 그게 제 꿈이었는데 제 아들이 이 공장을 물려받아 더 크게 키워나가는 것, 그것만 보면 저는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5년 전 태준이가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엄마, 소개할 사람 있어요. 그날 저녁을 저는 기억합니다. 공장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태준이가 거실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에 예쁜 여자가 한 명 앉아 있었어요. 긴 생머리에 하얀 피부, 큰 눈을 가졌고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은 모습이 참 얌전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박미라라고 합니다. 여자가 일어나 공손하게 인사를 했는데 목소리가 곱고 부드러웠어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여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 이쁘네. 태준이가 좋은 사람 만났구나. 미라는 수줍게 웃었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태준 씨한테 어머님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혼자서 태준 씨 키우시고 공장까지 일구신 거 정말 대단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뭉클하고 제 고생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참 고마웠습니다. 저는 미라의 손을 한 번 더 꼭 쥐며 앉아. 저녁 먹었어? 하고 물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미라와 오래 이야기를 했는데 미라는 35살이었고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차분하고 예의 바른 여자였는데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었고 네, 어머님 그러셨군요. 어머님 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준이를 보는 눈빛도 따뜻했고 태준이가 말할 때면 미소를 지으며 바라보았고 때때로 태준이의 손을 살짝 잡아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태준이가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게 너무 기뻤습니다. 태준아, 미라 씨 정말 좋은 사람이다. 너 잘 만났어. 그날 밤 태준이에게 말했을 때 태준이가 환하게 웃었던 모습이 기억나는데 그죠? 저도 엄마가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미라가 엄마 뵙는 거 많이 긴장했거든요 하고 말했습니다. 6개월 후 태준이와 미라는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은 조촐했는데 양가 부모님과 친척 몇 분, 그리고 공장 직원들이 왔습니다. 미라 쪽 하객이 유난히 적었는데 친정아버지 박종식 씨와 친척 몇 분뿐이었어요. 미라의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친척이 별로 없어요. 미라가 조금 미안한 듯 말했고 저는 미라의 손을 잡아주며 괜찮아. 이제 우리가 내 가족이야 하고 말했어요. 미라의 친정아버지 박종식 씨는 50대 후반으로 보였고 얼굴이 많이 수척했고 눈가에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인사를 나눌 때
그분이 제 손을 꼭 잡으며 사돈어른 미라를 잘 부탁드립니다. 미라가 좋은 아이인데 뭐려? 내가 많이 사랑해 줄 거예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미라는 시집와서 참 좋은 며느리였습니다. 저를 엄마처럼 따랐는데 어머님, 제가 할게요. 어머님, 편히 쉬세요 하며 늘 제 눈치를 보며 챙겨줬습니다.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밥을 차려놓았고 제가 공장에 갔다 오면 어머님, 오늘 힘드셨죠? 하며 어깨를 주물러 주기도 했어요. 저는 미라를 친딸처럼 아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는데 미라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저희 친정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는데요. 미라의 얼굴이 약간 어두워졌어요. 저는 미라의 손을 잡아주며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하고 물었습니다. 미라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을 이었어요. 사업이 많이 어려우신 것 같아요. 요즘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자금이 좀 필요하신데 어머님한테 부탁드리는 게 정말 죄송하지만 얼마나 필요하신데? 2억 원이요. 2억 원은 적은 돈이 아니었지만 저는 흔쾌히 주었습니다. 괜찮아, 미라야. 사돈 어른이 힘드신데 도와드려야지. 내일 당장 준비해 줄게. 미라가 제 손을 붙잡고 울었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꼭 갚을게요. 아버지 사업 잘 되면 꼭 갚을게요. 저는 미라의 등을 토닥이며 댔어. 갚을 생각하지 마. 우리 가족인데 뭐라고 말했습니다. 태준이도 고마워했는데 엄마 미안해요. 장인어른 형편이 어려운 줄 몰랐어요. 하고 말했고 저는 괜찮아. 도와드리는 게 당연하지 하고 대답했어요. 1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미라는 또 찾아왔고 이번엔 얼굴이 더 어두웠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한데 미라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아버지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요. 빚쟁이들이 집에 와요. 지난번에 주신 돈으로 조금 버티셨는데 결국 안 됐어요. 저는 미라를 안아주며 얼마나 필요해? 하고 물었습니다. 3억 원이요. 미라가 울먹이며 말했는데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이런 말씀 또 드리게 돼서 정말 죄송한데 아버지가 지금 빚쟁이들한테 시달리고 계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하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저는 미라를 일으켜 세우며 일어나 미라야.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하고 말했습니다. 3억 원도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저는 또 주었어요. 사돈 어른이 빚쟁이들한테 시달린다는데 어떻게 모른 척 할 수 있겠어요. 미라는 제 손을 붙잡고 한참을 울면서 어머님,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태준이는 조금 걱정스러운 얼굴로 엄마 괜찮아요? 우리 공장 잘 되고 있잖아. 장인어른 도와드리는 게 당연하지 하고 대답했어요. 그로부터 6개월쯤 지났을 때 미라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표정이 달랐는데 조금 밝아 보였어요. 어머님, 아버지 사업이 조금 나아지고 계세요. 어머님 도움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다행이다, 미라야. 사돈어른 이제 괜찮으시겠네. 그런데 미라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어머님,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요. 어머님, 혹시 화재보험 드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들었지. 공장이니까 당연히 들어야지. 미라가 말했어요. 어머님, 보험을 좀 더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 공장 화재 사고가 많잖아요.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셔야죠. 제 친구가 보험사에 다니는데 좋은 상품 있다고 해서요. 저는 별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럼 한번 알아봐줘. 며칠 후 미라가 보험 설계사를 데려왔고 30억 원짜리 화재보험이었습니다. 어머님, 이 정도는 드셔야 안심하실 수 있어요.
공장 규모가 크잖아요. 미라가 말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입했어요. 보험료가 꽤 나갔지만 공장을 지키기 위한 거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 미라는 더 다정해졌는데 어머님, 제가 저녁 차려드릴게요. 어머님,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 가실래요? 하며 저를 잘 챙겨줬습니다. 저는 미라가 정말 착한 며느리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게 제 지옥의 시작이었어요. 보험에 가입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부터 미라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것들이었는데 제가 공장에 갔다 오면 미라가 어머님, 오늘 공장에 사람 많았어요? 기계는 잘 돌아가요? 하고 물었고 저는 대수롭지 않게 응, 잘 돌아가지 직원들 열심히 일하더라 하고 대답했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군요 하고 말하며 그 눈빛이 묘하게 반짝였어요. 저는 그때 그냥 넘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라가 갑자기 공장에 가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저 공장 구경 한번 해도 될까요? 어머님이 30년 동안 일구신 곳인데 한 번도 제대로 못 봤어요. 저는 흔쾌히 대답했어요. 그래, 주말에 같이 가자. 내가 궁금해하니까 구석구석 다 보여줄게. 주말에 미라와 함께 공장에 갔는데 미라는 모든 걸 유심히 봤습니다. 1층 작업장을 돌아보며 여기서 김치를 담그시는군요. 기계가 정말 크네요 하고 말했고 2층 숙성실에 올라가서는 김치통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3층 사무실에 올라갔을 때 미라는 창문 밖을 내다보며 한참을 서 있더니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 모든 걸 혼자 일구셨다니 하고 말했지만 그 목소리가 어딘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미라야, 괜찮아? 제가 물었을 때 미라는 화들짝 놀라며 아, 네, 괜찮아요. 그냥 감동해서요 하고 대답했는데 얼굴이 약간 창백해 보였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미라는 태준이와 뭔가 오래 이야기를 나눴는데 방문이 닫혀 있어서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미라의 목소리가 간절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쳤어요. 2주일쯤 지났을 때 미라가 또 친정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아버지가 또 힘드시대요. 하지만 미라의 다음 말은 달랐습니다. 어머님, 이번엔 돈 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 하셔서 제 마음이 아파서요. 제가 효녀도 못 되고 저는 미라를 안아주며 미라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너무 자책하지 마 하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 미라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고 밥을 먹을 때도 멍하니 앉아 있었고 말수도 줄었습니다. 태준이가 걱정스럽게 미라야, 무슨 일 있어? 하고 물으면 미라는 아니, 괜찮아 하고 대답했지만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어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는데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미라가 소파에 앉아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고 제 발소리를 듣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뭐라도 할 테니까. 아버지, 제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미라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는데 저는 슬그머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돈 어른이 많이 힘드신가 보다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미라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는데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좀 안 좋아 보이죠? 어젯밤에 잠을 못 잤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아. 오늘 쉬어. 푹 쉬어 하고 말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미라가 공장 열쇠를 달라고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가끔 어머님 대신 공장 점검 좀 할까 해서요. 어머님 너무 피곤하시잖아요. 주말에라도 제가 가서 확인하고 올게요.
저는 고마운 마음에 열쇠를 건네주며 미라야, 고맙다. 내가 이렇게 챙겨주니까 엄마가 든든하네 하고 말했습니다. 그 주 토요일 미라가 혼자 공장에 갔다 왔고 돌아와서 어머님, 공장 잘 돌아가고 있어요. 기계도 이상 없고요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래, 수고했어. 다음부턴 내가 갈게 하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다음 주에도 미라가 공장에 갔고 그 다음 주에도 갔습니다. 제가 미라야, 내가 갈게. 내가 너무 자주 가는 것 같아 하고 말하자 미라는 괜찮아요, 어머님. 저 운동 삼아 가는 거예요. 한 달쯤 지났을 때 공장 야간 경비원 김 씨가 전화를 했습니다. 사장님, 며느님이 어제 밤에도 공장에 오셨던데요. 밤 11시쯤요. 제가 이상해서 말씀드려요. 저는 깜짝 놀랐는데 밤에요? 미라가? 하고 물었습니다. 네,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지난주에도 오셨고 그 전주에도 오셨어요. 제가 뭐하러 오셨냐고 물으니까 서류 정리하러 왔다고 하시던데요. 근데 사장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상해서요. 저는 전화를 끊고 미라를 불렀습니다. 미라야, 밤에 공장에 갔었어? 미라의 얼굴이 순간 굳었는데 곧 웃으며 아, 네. 어머님 서류 정리하려고요. 낮에는 직원들 있으니까 방해될까봐 밤에 갔어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그래도 밤에는 위험하니까 다음부터는 낮에 가하고 말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님하고 대답했지만 그 표정이 어딘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고 미라가 왜 밤에 공장에 갔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서류 정리라고 했지만 서류는 낮에도 충분히 정리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밤에 갔을까요? 저는 뒤척이다가 새벽에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2주일쯤 지났을 때 태준이가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엄마, 미라가 요즘 좀 이상해요. 밤에 자다가 식은땀을 흘리고 악몽을 꾸는 것 같아요. 제가 깨워서 물어보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저는 걱정이 됐는데 미라가 많이 힘든가 보다. 친정 걱정도 많이 하고 말했습니다. 태준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그런 것 같아요. 장인어른 걱정을 너무 많이 해요. 제가 괜찮다고 말해도 계속 걱정하고 하고 말했어요. 그날 저녁 식사 때 미라는 밥을 거의 먹지 않았고 수저를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하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미라야, 밥 먹어. 왜 안 먹어? 하고 물었지만 미라는 입맛이 없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하고 대답했어요. 그날 밤 저는 또 잠을 설쳤는데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그게 뭔지는 알 수 없었어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그날이 왔습니다. 그날은 화요일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고 오후 5시쯤 미라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오늘 저녁 제가 특별히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일찍 들어오세요. 저는 기분이 좋았는데 그래. 그럼 일찍 갈게. 고마워, 미라야 하고 대답했습니다. 미라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밝게 들렸고 오랜만에 미라가 기운이 난 것 같아서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6시쯤 일을 마치고 집에 갔고 미라가 정말 푸짐하게 저녁을 차려놓았습니다. 김치찌개, 불고기, 나물, 생선구이까지 상 위에 가득했고 어머, 미라야. 이게 다 뭐야? 무슨 날이야? 하고 제가 물었을 때 미라는 웃으며 그냥요. 어머님한테 맛있는 거 해드리고 싶어서요. 어머님 늘 고생만 하시잖아요 하고 대답했어요. 미라는 고개를 숙이며 제가 더 감사하죠, 어머님. 태준이도 함께 저녁을 먹었고 엄마 미라가 오늘 오후 내내 준비했어요.
정말 맛있겠다 하고 말했습니다. 미라는 계속 제 그릇에 반찬을 더 얹어주며 어머님 많이 드세요 하고 말했어요. 밥을 다 먹고 나서 미라가 차를 내왔는데 구기자차였습니다. 어머님, 이거 몸에 좋대요. 드셔보세요. 9시쯤 됐을 때 저는 방으로 들어가 누웠고 이상하게 졸음이 쏟아졌어요. 평소엔 11시쯤 자는데 그날은 너무 피곤한지 눈이 저절로 감겼습니다.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새벽 3시 제 핸드폰에서 울려대는 화재 경보 알림 소리에 잠이 깼고 눈을 뜨자마자 머리가 띵했습니다. 핸드폰을 보려고 손을 뻗었는데 팔에 힘이 없었어요. 겨우 핸드폰을 집어들어 화면을 봤습니다. 김치공장 일동 화재 감지. 제 심장이 쿵쾅거렸는데 벌떡 일어나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침대에서 내려서려다 그만 바닥에 주저앉았고 온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중얼거리며 겨우 일어났는데 비틀거렸어요. 옷을 걸치고 신발을 신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비틀거렸어요. 차 열쇠를 찾아 쥐고 차에 올라타니 핸들을 잡은 손에서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공장까지 가는 동안 저는 계속 제발, 제발하고 중얼거리며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뀔 때마다 발을 동동 굴렀어요. 몸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공장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공장 앞 골목으로 접어들었을 때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제 공장에서 치솟는 불길이 새벽 하늘을 환하게 밝히고 있었고 시커먼 연기가 하늘로 솟구쳐 올랐고 불꽃이 창문을 깨고 튀어나왔습니다. 저는 차를 급브레이크로 세우고 뛰어내려 공장, 제 공장이 하고 소리쳤어요. 공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열기가 너무 뜨거웠는데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10m도 채 가까이 가기 전에 얼굴이 화끈거렸고 숨이 막혔습니다. 연기가 코와 입으로 파고 들어왔고 기침이 터져 나왔어요. 소방차가 도착했습니다. 빨간 불빛이 골목을 밝히며 소방차 3대가 도착해 소방관들이 우르르 내려 호스를 연결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 소방관에게 달려가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제발 불 좀 꺼주세요. 소방관은 저를 뒤로 물리며 위험하니까 뒤로 물러나 계세요. 저는 몇 걸음 뒤로 물러났지만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 번개가 쳤습니다. 서류는 2층 사무실에 있었는데 은행 대출 서류, 공장 등기 서류, 거래처, 계약서 모두가 그곳에 있었어요. 그 서류들이 없으면 저는 끝이었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공장 입구로 달려가 잠깐만요. 제가 들어가야 해요. 서류 좀 꺼내야 해요. 하고 소리쳤어요. 소방관 한 명이 제 팔을 붙잡고 안 됩니다. 너무 위험해요. 하고 말했지만 저는 그 손을 뿌리치고 공장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열기가 제 얼굴을 때렸는데 연기가 너무 자욱해서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기침은 멈추지 않았고 손으로 입을 막고 계단을 향해 달렸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연기가 더 짙어졌는데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고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사무실 문을 열었는데 뜨거운 바람이 휙 불어왔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 가방이 있었고 저는 그걸 움켜쥐고 돌아서려 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와 함께 계단이 무너져 내렸는데 제가 올라온 계단이 불에 타 내려앉은 거였어요. 창문으로 달려가 손을 흔들었는데 여기요. 살려주세요. 하고 외쳤지만 연기 때문에 밖에서 보일지 알 수 없었어요. 바닥에 주저앉았는데 더 이상 힘이 없었어요. 서류 가방을 꼭 껴안고 있었는데 이게 마지막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엄마 어디 있어? 태준이, 제 아들 태준이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남은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태준아, 엄마 여기 있어. 2층이야. 엄마, 나 지금 올라갈게. 기다려. 안 돼. 태준아, 위험해. 하지만 제 목소리는 불타는 소리에 묻혔고 저는 바닥에 쓰러졌어요.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셔서 정신이 흐려졌는데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누군가 제 팔을 잡았어요. 엄마, 정신 차려. 태준이었습니다. 태준이가 젖은 수건으로 제 얼굴을 닦아주었는데 엄마, 일어나. 내가 업을게 하고 말했어요. 태준이가 저를 업고 계단이 무너져서 다른 길로 가야 했습니다. 태준이는 창고 쪽 비상계단으로 저를 데리고 갔는데 불길을 피해가면서 엄마, 조금만 참아. 거의 다 왔어 하고 말했어요. 태준이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겨우 1층에 내려왔을 때 소방관들이 우리를 발견했는데 소방관들이 저희를 밖으로 끌어냈어요. 신선한 공기가 폐로 들어왔는데 저는 거칠게 기침을 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태준이가 제 등을 두드리며 물었는데 하지만 태준이의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가늘게 떨리고 있었는데 저는 태준이를 올려다봤습니다. 태준이의 얼굴이 새하였는데 온몸이 그을려 있었고 옷은 여기저기 타서 구멍이 났어요. 그리고 태준이가 비틀거리더니 제 앞에 쓰러졌습니다. 태준아, 구급차가 도착했는데 구급대원들이 태준이를 들것에 실었어요.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링거를 꽂았는데 저도 들것에 실렸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태준이는 응급실로 실려 들어갔는데 저는 간단한 치료를 받고 응급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는데 2시간이 지났어요.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사 선생님이 나왔는데 저는 벌떡 일어나 달려갔어요. 선생님, 제 아들은요?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겼습니다. 연기 흡입이 심각하고 화상도 2도, 3도에 걸쳐 있어요. 다음 24시간이 고비입니다. 제 다리에서 힘이 쭉 빠졌는데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었는데 태준아,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하고 중얼거렸어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라였는데 전화를 받았을 때 미라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지금 어디세요? 공장에 불났다는 소식 들었어요. 괜찮으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병원이야. 태준이가 중환자실에 있어. 뭐라고요? 제가 지금 갈게요. 전화가 끊어졌는데 30분쯤 지나 미라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진 채 달려왔는데 어머님, 태준이는요? 태준이는 어떻게 됐어요? 하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는데 중환자실이야. 24시간이 고비래하고 말했습니다. 미라가 주저앉으며 울었는데 안 돼, 안 돼. 태준아. 하고 흐느꼈어요. 저는 미라의 어깨를 안아주었는데 괜찮을 거야, 미라야. 태준이는 강한 아이니까 하고 말했지만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저희는 밤새 기다렸는데 미라는 계속 울었고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공장이 불탔습니다. 30년을 쏟아부은 공장이 제가 됐는데 하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건 태준이가 중환자실에 누워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을 때 저는 미라를 돌아봤는데 미라의 얼굴이 창백했고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미라야, 괜찮아? 하고 제가 물었을 때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는데 네, 어머님.
괜찮아요 하고 대답했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라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병원에 왔을까요? 새벽 3시에 제가 전화했는데 30분 만에 도착했어요. 집에서 병원까지는 40분은 걸리는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지금 이런 생각할 때가 아니야 하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 의심은 작은 불씨처럼 제 가슴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24시간이 지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중환자실에서 나왔을 때 저와 미라는 동시에 일어났고 선생님, 제 아들은요? 하고 제가 물었을 때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고비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어요. 화상이 심해서 감염 위험이 있고 폐 손상도 확인해야 합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울었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미라도 울며 태준아,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태준이를 면회할 수 있게 됐을 때 저희는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태준이는 온몸에 붕대를 감고 누워 있었고 얼굴 반쪽도 붕대로 감겨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숨소리가 거칠게 들렸어요. 태준아. 제가 태준이의 손을 잡았을 때 태준이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엄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태준아,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하고 말했습니다. 태준이가 고개를 돌려 미라를 봤어요. 미라, 미안해. 걱정했지? 미라는 울면서 바보, 무슨 소리야. 내가 무사해서 다행이야 하고 대답했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저희는 밖으로 나왔어요. 복도에서 미라가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제 잘못이에요. 제가 태준이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저는 미라를 안아주며 무슨 소리야, 미라야. 내 잘못이 아니야 하고 말했지만 미라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에요. 제가 하고 말했지만 끝까지 말하지 못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미라는 병원에 남아 태준이 곁을 지키겠다고 했어요. 집에 혼자 들어갔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공장이 불탔습니다. 30년을 쏟아부은 제 인생이 하룻밤 사이에 제가 됐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태준이가 먼저였어요. 태준이만 살아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그날 저녁 미라가 차를 내왔던 게 기억났어요. 구기자차를 마시고 나서 이상하게 졸음이 쏟아졌었습니다. 평소엔 11시쯤 자는데 그날은 9시쯤 자리에 누웠고 새벽 3시까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공장에 들어갔을 때 제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던 것도 이상했습니다.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비틀거렸고 힘이 없었어요. 연기를 마셔서 그런 줄 알았지만 생각해보니 공장에 들어가기 전부터 몸이 무거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말도 안 돼 하고 중얼거렸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미라가 병원에 너무 빨리 도착한 것도 이상했어요. 새벽 3시에 전화했는데 30분 만에 왔습니다. 집에서 병원까지는 40분은 걸려요. 미리 나와 있었던 걸까요? 왜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화재 신고 관련해서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 김치 공장에서 어젯밤에 불이 났거든요. 경찰관이 대답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화재 원인 조사 중입니다. 혹시 확인하실 게 있으세요? 화재 원인이 뭔가요? 아직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1층 전기 배선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서에서 정밀 조사 중이에요. 저는 전화를 끊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전기 배선이라
저희 공장은 2년 전에 전기 설비를 다 새로 교체했어요. 문제가 있을 리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병원에 갔습니다. 미라가 태준이 병실 밖 의자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어요. 저는 미라를 깨우지 않고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태준이가 깨어 있었어요. 엄마. 태준이가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나아진 것 같았어요. 태준아, 어떠니? 좀 나아졌어? 태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공장 살리지 못해서. 저는 태준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날 살렸잖아. 공장은 다시 지으면 돼. 태준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 제가 공장에 갔을 때요. 태준이가 숨을 몰아쉬며 말했어요. 문이 밖에서 잠겨 있었어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뭐라고? 1층 정문이요. 밖에서 자물쇠로 잠겨 있었어요. 제가 부수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늦었어요. 그게 아니면 엄마 더 빨리 구할 수 있었는데.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문이 밖에서 잠겨 있었다니. 누가 잠갔다는 건가요? 저는 분명히 문을 잠그지 않고 들어갔어요. 태준아, 확실해? 정말 밖에서 잠겨 있었어? 태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확실해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어요. 큰 자물쇠였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문을 잠갔다는 뜻이었어요. 저를 안에 가두려고. 태준아, 다른 건 없었어? 태준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를 찾아서 2층에 올라갔을 때 복도에서 휘발유 냄새가 났어요. 확실해요. 그 냄새 알잖아요. 휘발유 냄새.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건 방화라는 뜻이었어요. 누군가 일부러 불을 낸 거예요. 태준아, 경찰한테 말했어? 태준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엄마한테 먼저 말하고 싶었어요. 엄마, 혹시? 태준이가 말을 멈췄습니다. 저를 올려다봤어요. 혹시 미라? 아니에요. 그럴 리 없죠.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태준이도 의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태준아, 지금은 쉬어. 엄마가 알아볼게. 저는 중환자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미라와 마주쳤어요. 미라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태준이 어때요? 저는 미라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미라야, 너 그날 밤 어디 있었어? 미라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불난 날 밤이야. 새벽 3시에 내가 전화했을 때 너 어디 있었어? 미라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집에 있었죠. 자고 있다가 전화 받고 급하게 나왔어요. 집에서 병원까지 40분 걸리는데 너 30분 만에 왔어. 어떻게? 미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제가 워낙 급해서 빨리 운전했어요. 신호도 거의 안 걸리고. 저는 미라를 계속 쳐다봤습니다. 미라가 눈을 피했어요. 어머님, 왜 이러세요? 혹시 저 의심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미라야. 엄마가 정신이 없어서 그래. 하지만 속으로는 의심이 확신으로 굳어지고 있었어요. 미라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으며 괜찮아요, 어머님. 이해해요 하고 말했지만 그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병원을 나와 공장으로 갔습니다. 불에 탄 공장은 참혹했어요. 건물이 반쯤 무너져 있었고 시커먼 재만 가득했습니다. 소방관들과 경찰들이 현장을 조사하고 있었고
저는 한 경찰관에게 다가갔어요. 저기요, 화재 원인 조사 어떻게 됐나요? 경찰관이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아, 사장님이시군요. 지금 감식반에서 정밀 조사 중입니다. 며칠 안에 결과 나올 거예요. 혹시 방화 가능성은 없나요? 경찰관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는 태준이가 말한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문이 밖에서 잠겨 있었다는 것, 휘발유 냄새가 났다는 것을 말했어요. 경찰관이 수첩에 메모하며 알겠습니다. 그 부분 중점적으로 조사하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모든 게 이상했어요. 미라가 밤에 몇 번이나 공장에 갔던 것, 공장 열쇠를 달라고 했던 것, 30억짜리 화재보험에 가입하게 한 것, 그날 저녁 구기자 차를 준 것, 병원에 너무 빨리 도착한 것, 모든 게 연결되는 것 같았지만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라가 그럴 리 없다고, 제가 친딸처럼 아끼던 며느리가 그럴 리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이수진 변호사였어요. 예전에 공장 계약 건으로 도움을 받았던 분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저 김수진입니다. 상담 좀 받고 싶은데요. 네,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저는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화재, 태준이의 증언, 미라의 이상한 행동들을 다 이야기했어요. 이수진 변호사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건 심각한 사안입니다. 만약 정말 방화라면, 그리고 며느님이 연루됐다면 사립탐정을 고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립탐정이요? 네, 경찰 조사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분 소개해 드릴게요. 믿을 만한 분이에요. 이틀 후 사립탐정 박민수 씨를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고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장님, 며느님 조사하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증거가 필요해요. 뭐든 해주세요. 진실이 알고 싶어요. 박민수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며칠 시간을 주세요. 며느님 동선, 통화 기록, 금융 거래 내역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미라를 대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미라는 여전히 착한 며느리였습니다. 태준이를 극진히 간호했고 저를 챙겨줬어요.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박민수 씨한테서 전화가 왔을 때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사장님, 증거를 찾았습니다. 며느님이 제 손이 떨렸습니다. 뭘 찾았는데요? 직접 뵙고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만날 수 있으세요? 1시간 후 박민수 씨를 만났습니다. 그가 서류 봉투를 건네며 말했어요.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사진들과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미라가 공장에 휘발유를 들고 들어가는 CCTV 사진이었습니다. 미라가 공장 문에 자물쇠를 채우는 사진이었습니다. 미라가 친정아버지와 통화한 녹음 파일도 있었어요. 제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이게 정말이에요? 박민수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확실합니다. 며느님이 방화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친정아버지 박종식 씨의 빚이 10억이 넘습니다. 며느님이 화재보험금으로 빚을 갚으려고 한 것 같습니다.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서류 봉투를 거실 탁자 위에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봤는데 미라가 공장 문에 자물쇠를 채우는 사진, 휘발유통을 들고 들어가는 사진, 그 모든 게 선명했습니다.
제가 친딸처럼 아꼈던 며느리가 제게 어머님 사랑해요 하고 말하던 그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 했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새벽 5시쯤 됐을 때 저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박민수 씨가 미라와 친정아버지의 통화를 녹음한 거였고 스피커에서 미라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아버지, 이제 곧 끝나요. 보험금 나오면 빚 다 갚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박종식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라야, 정말 괜찮겠니? 사람이 다치면 어떡하니? 괜찮아요, 아버지. 제가 다 계획했어요. 어머님은 그날 밤 깊이 주무실 거고 아무도 다치지 않을 거예요. 제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어머님은 그날 밤 깊이 주무실 거라고. 그럼 그날 저녁에 준 구기자차에 뭔가 탔다는 뜻인가요? 수면제를? 저를 재워놓고 불을 지르려고? 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화장실로 뛰어가 토했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지만 계속 구역질이 났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돼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중얼거렸어요. 제가 5억 원을 줬습니다. 2억, 3억을 줬어요. 미라가 힘들어할 때 안아줬고 위로해줬습니다. 친정아버지 빚 때문에 괴로워하는 미라를 보며 제 가슴도 아팠어요. 그런데 미라는 그 돈으로도 모자라서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30억짜리 보험금을 노리고. 해가 떴습니다. 저는 옷을 갈아입고 경찰서로 갔어요. 경찰서 민원실에 들어갔을 때 한 경찰관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아, 김치공장 사장님 아니세요? 화재 조사 관련해서 오셨어요? 네, 신고하러 왔습니다. 방화범을 알아냈어요. 경찰관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형사님 모시고 올게요. 10분쯤 지나 형사 한 분이 나왔는데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고 저는 강민호 형사입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하며 조사실로 안내했어요. 저는 서류 봉투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말했습니다. 제 며느리가 공장에 불을 질렀어요. 여기 증거가 다 있습니다. 강민호 형사가 서류를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CCTV 사진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고 녹음 파일을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장님, 이거 어떻게 구하셨어요? 사립탐정을 고용했습니다. 박민수 씨라고 여기 명함 있어요. 강민호 형사가 명함을 받아들고 메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며느님 신원 확인 좀 할게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박미라입니다. 35살이고 제 아들 김태준이랑 5년 전에 결혼했어요. 강민호 형사가 컴퓨터를 두드리며 확인했습니다. 며느님 지금 어디 계세요? 병원이요. 제 아들이 중환자실에 있거든요. 며느님이 간호하고 있어요. 아드님이 중환자실에요? 네, 공장 화재 때 저를 구하려다가 화상을 많이 입었어요. 강민호 형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며느님이 방화한 건 아드님도 알고 계세요? 아니요, 아직 몰라요. 태준이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태준이가 알게 되면 얼마나 충격받을까요? 자기 아내가 엄마를 죽이려 했다는 걸 알게 되면. 사장님, 지금 당장 며느님을 체포하겠습니다. 병원이 어디죠? 저는 병원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강민호 형사가 다른 형사들과 함께 일어서며 사장님도 같이 가시죠. 현장에서 신원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고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경찰차를 따라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9시쯤이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미라가 앉아 있었어요. 커피를 들고 있었고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와 형사들을 보자
미라가 일어서며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하고 물었는데 그 순간 강민호 형사가 미라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박미라 씨죠? 방화 및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미라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네, 뭐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미라가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고 강민호 형사가 수갑을 꺼내며 저항하지 마시고 조용히 따라오시죠. 여기서 소란 피우면 아드님한테도 안 좋습니다 하고 말했어요. 미라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이 신고하신 거예요? 저는 미라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 왜 그랬어, 미라야?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5억 원도 줬잖아. 그런데 왜 날 죽이려 했어? 미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님, 저는 차 속에 수면제 탔지? 날 재워놓고 불 지르려고 했지? 문도 밖에서 잠갔지? 내가 못 나오게?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라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어쩔 수 없었어요. 아버지 빚이 너무 많아서 빚쟁이들이 아버지한테 폭력을 휘두르고 저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미라가 울며 매달렸지만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사람을 죽여. 너 때문에 태준이가 저렇게 됐어. 내 아들이 중환자실에 누워 있어. 미라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태준이는 살려고 했어요. 어머님만, 나만 죽으면 됐다고? 제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그래, 나만 죽으면 30억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한 거지? 미라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강민호 형사가 미라에게 수갑을 채우며 일어나세요. 경찰서 가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하고 말했어요. 그때 중환자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나왔고 저를 보며 보호자분이세요? 환자가 깨어났는데 보호자 찾고 계세요 하고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태준이가 눈을 뜨고 있었어요. 엄마, 밖에서 무슨 소리 났어? 미라 목소리 같았는데 저는 태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준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왜 그래, 엄마? 무슨 일 있어? 저는 깊게 숨을 쉬고 말했어요. 미라가 공장에 불 질렀어. 엄마를 죽이려고. 태준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경찰이 증거를 다 찾았어. CCTV에도 찍혔고 녹음도 있어. 미라가 친정아버지 빚 갚으려고 보험금을 노린 거야. 태준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미라가 그럴 사람 아니야. 태준아, 미라가 엄마 차에 수면제 탔어. 그리고 공장 문을 밖에서 잠갔어. 내가 말한 그 자물쇠 미라가 채운 거야. 태준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아니야. 태준이가 중얼거렸고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럼 미라가 날 이렇게 만든 거야? 미안해, 태준아. 엄마가 미라를 제대로 못 봤어. 엄마 잘못이야. 태준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어떡해. 미라를 사랑했는데. 태준이의 목소리가 부서져 내렸고 저는 태준이를 안아줬어요. 미안해, 태준아. 정말 미안해. 저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엄마와 아들이 서로를 안고 울었어요. 30년을 쌓아 올린 공장도 무너졌고 태준이의 사랑도 무너졌으며 저희 가족도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다시 일어설 거라고. 반드시 일어설 거라고. 미라의 재판은 3개월 후에 열렸습니다. 그 3개월 동안 태준이는 병원에서 퇴원했고 재활 치료를 받았습니다.
화상 자국이 얼굴과 팔에 남았지만 의사 선생님은 시간이 지나면 많이 나아질 겁니다 하고 말했어요. 하지만 태준이의 마음에 난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고 아침이면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엄마, 나 미라 면회 가고 싶어. 어느 날 아침 태준이가 말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태준아, 왜 그 애를 만나려고 해? 얘기를 들어야 할 것 같아. 미라가 왜 그랬는지 직접 듣고 싶어. 저는 말리고 싶었지만 태준이의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봐. 하지만 엄마도 같이 갈게. 구치소로 향하는 차 안에서 태준이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는데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내가 괜찮아? 하고 물었을 때 태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구치소 면회실에 들어갔을 때 미라가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3개월 사이에 미라는 많이 야위었고 얼굴이 창백했으며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지만 윤기가 없었어요. 태준이를 보자 미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태준아. 미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고 태준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어요. 저는 태준이의 등을 가볍게 밀어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태준이가 의자에 앉았고 저도 옆에 앉았어요. 투명한 아크릴판 너머로 미라가 저희를 바라봤습니다. 태준아, 얼굴 많이 다쳤구나. 미안해. 미라가 울먹이며 말했지만 태준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태준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왜 그랬어, 미라야? 태준이의 목소리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고 그냥 텅 빈 것처럼 들렸습니다. 나한테 말했으면 됐잖아. 장인어른 빚 문제 나한테 말했으면 내가 도와줬을 텐데. 왜 우리 엄마를 죽이려 했어? 미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태준아. 정말 미안해. 나도 처음엔 그럴 생각 없었어. 어머님한테 돈 빌려서 아버지 빚 갚으면 되는 줄 알았어. 그런데 아버지 빚이 계속 늘어났어. 2억 줘도 모자라고 3억 줘도 모자라고. 빚쟁이들이 아버지를 때리고 우리 집에 찾아와서 난리를 쳤어. 미라가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전화로 죽고 싶다고 했어. 더 이상 못 살겠다고. 미라야, 미안하다고. 나는 그 말을 듣고 미쳐버린 것 같았어. 아버지가 정말 죽을 것 같았거든. 그래서 보험금 생각이 났어. 태준이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를 죽이려고 한 거야? 아니야. 나는 어머님이 안 다치게 하려고 했어. 미라가 소리쳤습니다. 수면제를 탄 것도 어머님이 편하게 주무시게 하려고 한 거였어. 연기 안 마시고 그냥 잠든 채로. 그러면 고통 없이. 제 손이 떨렸습니다. 고통 없이 죽이려고 했다고? 그게 위로가 된다고 생각한 건가요? 태준이가 일어섰습니다. 너 지금 진담이야? 엄마를 편하게 죽이려고 했다고? 그게 말이 돼? 태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했어. 정말 사랑했어. 너랑 평생 함께 살고 싶었어. 우리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살고 싶었어. 그런데 너는 내 엄마를 죽이려 했어. 내가 엄마 구하러 가서 이렇게 된 것도 다 너 때문이야. 미라가 울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태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내가 공장에 올 줄 몰랐어. 너는 집에서 자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내가 전화 안 받은 것도 그 때문이야. 내가 깨어나면 안 됐거든. 태준이가 웃었습니다. 비참한 웃음이었어요. 그래, 맞아.
나는 원래 집에서 자고 있었지. 그런데 화재 경보 알림이 핸드폰으로 왔어. 공장 CCTV랑 연동된 거 있잖아. 그래서 깨어났어. 엄마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더라고. 그래서 미친 듯이 공장으로 달려갔지. 내 엄마가 거기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미라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태준아, 나는 그만해. 태준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나는 왜 왔는지 모르겠어. 내 변명이라도 들으면 마음이 편해질까 싶었는데 아니더라. 그냥 더 역겨워. 태준이가 돌아서려고 했을 때 미라가 소리쳤습니다. 태준아, 나 아직도 너 사랑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를 용서해줘. 태준이가 멈춰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어요. 나는 너를 용서 못해. 평생 용서 못할 거야. 그리고 사랑? 그런 거 하지 마. 사람을 죽이려고 한 게 사랑이야? 저희는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태준이가 갑자기 멈춰서더니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나. 태준이가 울기 시작했고 저는 태준이를 안아줬어요. 괜찮아, 태준아. 다 괜찮을 거야. 엄마가 있잖아. 재판날이 왔습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기자들도 많이 왔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죽이려 한 사건이라 언론의 관심이 컸습니다. 저와 태준이는 맨 앞줄에 앉았고 미라가 들어왔을 때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미라는 수갑을 차고 들어왔고 얼굴은 더 야위었으며 눈은 푹 꺼져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들어오고 재판이 시작됐어요. 검사가 일어나 기소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박미라는 2025년 9월 15일 새벽 피해자 김수진이 운영하는 김치 공장에 휘발유를 뿌리고 방화했으며 피해자가 건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출입문에 자물쇠를 채워 살인을 기도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투여하여 탈출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의 아들 김태준이 구조 과정에서 중상을 입었습니다. 검사가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CCTV 영상이 법정 화면에 나왔고 미라가 공장에 휘발유를 들고 들어가는 모습, 문에 자물쇠를 채우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라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깊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아버지가 10억 원이 넘는 빚에 시달리고 있었고 빚쟁이들의 협박과 폭력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런 범행을 저질렀으며 실제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의 동기가 아무리 절박했다 하더라도 살인 미수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고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투여했으며 탈출로를 차단했습니다. 만약 피해자의 아들이 구조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사망했을 것입니다. 또한 구조 과정에서 피해자의 아들이 중상을 입어 현재까지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재판장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피해자 김수진 씨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저는 일어섰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증인석으로 걸어갔고 선서를 했어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저는 미라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박미라 씨를 친딸처럼 아꼈습니다. 제게는 딸이 없었고 며느리가 딸이나 다름없었어요. 미라가 힘들어할 때 제가 도와줬습니다. 친정아버지 빚 때문에 괴로워할 때 5억 원을 줬어요. 한 번도 갚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라는 저를 죽이려 했어요. 30억짜리 보험금 때문에.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미라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미라 때문에 제 아들이 중환자실에 누워야 했고 얼굴에 화상 자국이 남았어요. 제 30년 인생이 담긴 공장이 불탔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아픈 건 제가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했다는 거예요. 제가 사랑했던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 했다는 게 그게 제일 아픕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재판장님, 엄벌을 부탁드립니다. 미라가 반성한다고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어요. 진짜 반성한다면 처음부터 이런 짓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제발 엄하게 처벌해 주세요. 저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태준이가 제 손을 꼭 잡아줬고 저는 태준이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재판장이 미라를 쳐다봤습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미라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그리고 어머님, 태준 씨.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정말 잘못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버지를 구하고 싶었다는 게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저는 제가 한 일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매일 밤 생각합니다. 어머님의 얼굴이, 태준 씨의 얼굴이 꿈에 나타나서 저를 괴롭힙니다. 미라가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용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아니까요. 다만 제가 받을 벌을 받겠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입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이고 말했습니다. 선고는 2주일 후에 하겠습니다. 패정. 2주일 후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박미라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고 미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15년. 태준이가 제 손을 꼭 잡았고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끝났습니다. 드디어 끝이 났어요. 법정을 나올 때 저는 뒤돌아봤습니다. 미라가 교도관들에게 끌려나가고 있었고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미라의 눈에는 후회가 가득했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 저는 앞만 보고 가야 했어요. 태준이와 함께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선고가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30억 원이었는데 미라가 노렸던 바로 그 돈이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돈으로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보험사에서 조사를 했고 방화였지만 피해자인 저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미라가 저를 죽이려고 가입한 보험이 결국 저를 살린 셈이었어요. 엄마, 이 돈으로 뭐 할 거예요? 태준이가 물었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공장 다시 짓는다. 우리 30년 피땀이 담긴 곳인데 그냥 포기할 순 없어. 태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엄마, 전 이제 공장 일 못할 것 같아요. 태준이가 화상 입은 팔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손에 힘도 잘 안 들어가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무섭고. 저는 태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태준아. 천천히 하면 돼. 엄마 혼자서라도 할 수 있어. 아니에요, 엄마. 태준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전 다른 일 해볼까 해요. 컴퓨터 프로그래밍 공부하고 싶어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요. 엄마가 공장 다시 세우시는 동안 저는 새로운 걸 배워볼게요. 저는 태준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그래,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엄마가 응원할게. 불탄 공장터를 정리하는데 한 달이 걸렸습니다. 시커먼 재와 무너진 벽돌을 치우고 새로 기초공사를 시작했어요. 예전 직원들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사장님, 저희 다시 일할 수 있을까요? 공장 다시 지으신다면서요?
저희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화재 후 모두 흩어졌던 직원들이 하나둘씩 돌아오고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공장 다시 지으면 꼭 연락드릴게요. 건축이 시작됐습니다. 예전보다 더 크게, 더 튼튼하게 짓기로 했어요. 2층짜리였던 건물을 3층으로 만들고 작업장도 넓혔으며 최신 설비를 들여놓기로 했습니다. 설계사가 사장님, 이 정도면 예전보다 훨씬 좋은 공장이 될 겁니다 하고 말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웃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공장이 완성됐습니다. 새하얀 건물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고 수진이네 김치 간판이 예전보다 더 크게 달렸어요. 준공식 날 직원들이 모두 왔고 거래처 사장님들도 축하하러 오셨습니다. 사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빨리 다시 일어서시다니. 사장님, 저희 다시 거래하고 싶습니다. 수진이네 김치 없으면 안 되거든요. 저는 한 분 한 분께 인사하며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분들이 계셔서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태준이도 왔습니다. 얼굴에 화상 자국은 많이 나아졌고 표정도 예전보다 밝아 보였어요. 엄마, 축하해요. 진짜 멋있어요. 태준이가 웃으며 말했고 저는 태준이를 안아줬습니다. 태준아, 너도 잘하고 있어. 프로그래밍 공부 어때? 재미있어요. 어제 첫 프로그램 만들었어요. 간단한 거지만요. 저는 뿌듯했습니다. 태준이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어요. 공장이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직원들이 돌아왔고 새 직원들도 뽑았어요. 작업장은 다시 북적거렸고 김치 절이는 냄새가 공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직원들과 함께 김치를 담갔어요. 배추를 고르고 양념을 만들고 통에 담아 숙성시키는 그 모든 과정이 저에게는 삶 그 자체였습니다. 사장님, 주문이 밀려들고 있어요. 사무실 직원이 달려와 말했을 때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생산량 늘려야겠네. 다들 약은 괜찮으시죠? 당연하죠. 사장님 위해서라면 뭐든지요. 1년이 지났습니다. 공장은 예전보다 더 잘 돌아갔고 매출도 올라갔어요. 새로운 거래처들이 생겼고 대형마트에서도 주문이 늘어났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바빴지만 행복했어요. 일하는 게 즐거웠고 직원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태준이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준아, 저녁 먹어. 엄마, 잠깐만요. 이거 마무리하고요. 태준이가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는데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들이 빼곡했어요. 10분쯤 지나 태준이가 됐다 하고 외쳤습니다. 뭐가 됐는데? 엄마, 이거 봐요. 제가 공장 재고 관리 프로그램 만들었어요. 태준이가 화면을 보여줬는데 깔끔한 인터페이스에 각종 데이터가 정리돼 있었어요. 이거 쓰시면 훨씬 편할 거예요. 재고 확인하고 주문 관리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저는 감동했습니다. 태준아, 너 이거 언제 만들었어? 지난 3개월 동안 만들었어요. 엄마 힘들어 하시는 거 봐서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저는 태준이를 안아줬습니다. 고마워, 태준아. 정말 고마워. 다음날 공장에 프로그램을 설치했고 직원들이 신기해하며 사용법을 배웠어요. 사장님, 이거 정말 편하네요. 아드님이 만드신 거예요? 대단하신데요. 저는 태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준아, 직원들이 다들 좋아해. 정말 잘 만들었어. 태준이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다행이다. 엄마한테 도움이 돼서 기뻐요. 2년이 지났습니다. 공장은 더 커졌고 직원도 70명으로 늘어났어요.
매출은 2배가 됐고 새로운 제품도 개발했습니다. 김치뿐만 아니라 젓갈, 장아찌도 만들기 시작했는데 반응이 좋았습니다. 태준이는 프로그래머로 취직했습니다. 작은 IT 회사였지만 재택근무가 가능해서 태준이에게 딱 맞았어요. 엄마, 저 월급 받았어요. 태준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을 때 저는 울컥했습니다. 그래, 우리 태준이 이제 당당한 직장인이네. 네, 엄마. 저도 이제 돈 벌어요. 엄마한테 용돈 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 넌 내 돈 모아. 나중에 결혼하면 돈 많이 들어. 엄마. 태준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전 결혼 안 할 거예요. 미라. 미라 생각하면 아직도 무서워요. 저는 태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준아, 시간이 약이야. 지금은 그렇게 생각해도 나중에는 마음이 바뀔 거야. 넌 아직 젊잖아. 엄마는요? 엄마도 사람 믿는 거 무섭지 않아요? 저는 잠시 생각하고 대답했습니다. 무섭지. 많이 무서워. 하지만 그래도 사람을 믿어야 해. 안 그러면 살 수가 없어. 3년이 지났습니다. 공장은 이제 지역에서 손꼽히는 중소기업이 됐고 직원이 100명이 넘었어요. 수출도 시작했는데 미국, 일본, 중국에 수진인의 김치를 보냈습니다. 저는 68이 됐지만 여전히 매일 공장에 출근했어요. 어느 날 아침 공장에 갔을 때 이상한 여자가 정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였고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저기요, 무슨 일이세요? 제가 물었을 때 여자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은영이라고 합니다. 사장님 뵙고 싶어서 왔어요. 저를요? 무슨 일인데요? 여자가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저도 며느리한테 당한 적이 있어요. 사장님 기사 보고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저는 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안으로 들어와요. 차라도 한잔하면서 이야기해요. 여자는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며느리가 재산을 노리고 독극물을 탔다는 이야기 하지만 발각돼서 며느리가 감옥에 갔다는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사장님 기사 보고 저만 그런 게 아니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위로가 됐어요. 저는 여자를 안아줬습니다. 힘내세요. 우리는 이겨냈잖아요. 앞으로도 잘 살 수 있어요. 여자가 울며 고마워했고 헤어질 때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덕분에 힘이 났어요. 그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구나. 제 고통이 헛되지 않았구나. 4년이 지났습니다. 태준이가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엄마, 소개할 사람 있어요. 태준이가 수줍게 말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옆에 서 있는 여자는 20대 후반으로 보였고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김지수라고 해요. 여자가 인사했을 때 저는 반가우면서도 불안했습니다. 또 미라 같은 사람이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지수는 달랐습니다. 밝고 솔직했으며 태준이를 진심으로 아끼는 게 보였어요. 몇 달 동안 지켜봤는데 지수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1년 후 태준이와 지수가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은 조촐했지만 따뜻했어요. 태준이가 지수의 손을 잡고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말할 때 저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5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70살이 됐고 공장은 여전히 잘 돌아가고 있어요. 태준이와 지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여자아이였고 이름은 지민이라고 지었습니다. 제 첫 손녀였어요. 할머니,
지민이가 저를 보고 달려올 때 저는 무릎을 꿇고 지민이를 안아줬습니다. 우리 지민이 오늘 유치원 어땠어? 재미있었어요. 그림도 그렸어요. 저는 지민이의 작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공장 앞을 지나갈 때 지민이가 물었어요. 할머니, 여기가 할머니 공장이에요? 응, 그래. 할머니가 여기서 김치 만들어. 할머니 대단해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요. 저는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배신당했지만 다시 사람을 믿었어요. 고통스러웠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손녀 지민이가 제 손을 잡고 웃고 있고 태준이가 행복하게 살고 있으며 공장이 잘 돌아가고 있어요. 이게 제가 바라던 전부였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어요. 나는 이겼어. 나는 살아남았어. 저는 지민이의 손을 꼭 잡고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새로운 내일을 향해서요. 1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80살이 됐고 공장은 태준이에게 물려줬어요. 태준이가 이제 사장이 됐고 지수가 격리를 맡았으며 공장은 여전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민이는 10살이 됐고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할머니, 저 나중에 커서 김치 공장 물려받을 거예요. 지민이가 말할 때마다 저는 웃으며 머리를 쓰다듬어 줍니다. 어느 날 편지가 왔습니다. 교도소에서 온 편지였고 보낸 사람은 박미라였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편지를 열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 미라입니다. 10년 만에 편지 드립니다. 제 형기가 이제 5년 남았어요. 저는 매일 어머님과 태준 씨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얼마나 끔찍한 짓을 했는지 매일 반성하고 있어요. 용서를 구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어머님이 건강하시기를, 태준 씨가 행복하시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저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답장은 하지 않았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태준이네 가족과 함께 공원에 갔습니다. 지민이가 뛰어다니고 태준이와 지수가 손을 잡고 걸으며 저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햇살이 따뜻했고 바람이 상쾌했습니다. 엄마, 뭐 생각해요? 태준이가 물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안 해. 그냥 행복해. 태준이가 웃으며 제 옆에 앉았어요.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 많이. 됐어, 태준아. 다 지나간 일이야. 저는 태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화상 자국이 남아있지만 이제는 그것도 태준이의 일부였어요. 엄마 사랑해요. 태준이가 말했습니다. 나도 사랑해, 태준아. 저는 눈을 감고 햇살을 느꼈습니다. 따뜻했어요. 삶이 저를 무너뜨렸지만 저는 다시 일어섰고 지금 이 순간 저는 온전히 행복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